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턴테이블 바늘, 시계 수리 작업실, 빅터 축음기의 이미지를 포함했습니다. 여러분은 낡고 흠집 난 LP판 위에서 턴테이블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치익, 치익, 치익. 희망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경을 긁는 불쾌한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는 슬픈 재즈곡을 연주하려 애쓰지만 절정에 다다를 때마다 걸리고 잡음이 섞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 남편이자 음악과 교수인 박민호 씨는 저를 바로 그 소리라고 부릅니다. 당신 제발 좀 조용히 해줄 수 없어? 당신 목소리는 고장난 LP판처럼 지지직거린단 말이야. 하루 종일 전기세니 수도세니 채소값이니 하는 타령이나 하고 좀 더 고상한 얘기는 못해?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는 $5,000짜리 제나이저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자신만의 수준 높은 하이엔드 음악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는 넓은 거실 한복판에 저를 덩그러니 세워둡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름진 손에는 설거지 세제 냄새가 밴 채로 말입니다. 그의 눈에 저는 불협화음이고 그의 완벽한 인생 교양곡에서 제거되어야 할 잡음일 뿐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미. 올해 50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있는 흠집 난 LP판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 모든 지식과 지식인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낡은 LP판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단지 먼지가 앉고 세월에 의해 소리골이 닳았을 뿐입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날카롭고 섬세한 새 바늘과 그 바늘을 정확한 위치에 올려놓을 줄 아는 손길만 있다면 뿌연 먼지 아래 잠들어 있던 농밀한 선율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길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클래식 콘서트장이 아니라 바로 아래층, 소나무 냄새와 기계유 냄새가 진동하는 시계 수리공의 방에서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서울 최고의 고급 주상복합 25층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부터 천연 가죽 소파까지 집안의 모든 것이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청결함은 뼈에 사무치도록 차갑습니다. 마치 현대 미술관처럼 모든 것이 전시를 위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을 뿐 사람이 살기 위한 곳 같지는 않습니다. 55살인 제 남편 박 교수는 세련됨의 상징입니다. 집에서도 그는 다림질이 잘 된 셔츠에 니트 조끼를 입고 철학책이나 오페라 총보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제 눈을 3초 이상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비법대로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국물은 맑고 갈비는 뼈에서 쏙 빠질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속으로 칭찬 한마디, 아니 적어도 고개라도 끄덕여주길 바랐습니다. 그는 딱 2숟가락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실크 냅킨으로 천천히 입을 닦았습니다. 국이 좀 짜군. 국물 맛이 깔끔하지가 않아. 다음부턴 하지 마. 시간 낭비에 맛도 별로니까.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성격인 음악 감상실로 직행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뒤를 돌아보며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방 청소하러 들어오지 마. 당신 손에서 마늘 냄새, 파 냄새가 진동하는데 내 비싼 스피커에 냄새 배면 이 집을 팔아도 못 물어내니까. 참나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쿵. 저는 식어가는 갈비탕과 국물 위에 뜨기 시작한 기름막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집안일 하기 편하게 짧게 깎은 손톱.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은 지난 20년 동안 이 집을 빨고 닦고 요리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학 중이며 지 아비를 꼭 닮아 엄마를 무시하는 딸을 키워낸 손입니다. 저는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무보수 고급 가정부입니다.
봉사하고 침묵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입니다. 자괴감이 매일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제가 정말 쓸모없고 지지직거리는 잡음처럼 지루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고 제 집에서 최대한 투명 인간처럼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 운명의 오후, 제가 호접난 화분을 놓쳐 아래층 발코니로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오늘 저녁엔 뭘 해야 박 교수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까? 딴 생각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창그랑. 24층에서 도기 화분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맙소사. 아래층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올라와서 항의할 테고, 남편이 알게 될 테고, 저는 또 멍청하고 둔하다는 비난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허둥지둥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속으로 사과할 말을 되뇌었고 고개 숙여 사죄할 준비를 했습니다. 2405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함 소리는 없었습니다. 화난 얼굴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향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비싼 향수가 아니라 갓 자른 소나무의 따뜻한 냄새, 톡 쏘는 기계유 냄새. 그리고 고소한 원두커피 냄새였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48이나 50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짙은 갈색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드라이버와 시계추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자한 얼굴에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윗집 사모님. 혹시 이걸 찾으시나요? 그가 집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제 난초 화분이 산산조각이 나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미 깨끗이 청소해서 흙을 작은 봉투에 담아두었고 난초 뿌리는 헌 신문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주의했어요. 화분값 타고 청소비는 제가 물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더듬거렸습니다.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리는 중후하고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이런, 사모님. 진정하세요. 물어내실 것 없습니다. 식물도 사람하고 같아서. 가끔은 아프게 넘어진 게 더 넓고 편안한 화분으로 옮겨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꼬투리를 잡거나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서린 극심한 공포를 보았고 화분값이 얼마냐? 꼬붙는 대신 부드럽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들어와서 국화차 한잔 하시면서 좀 진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시계 수리공이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남자가 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튼튼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따뜻한 찻잔을 놓아주었고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드세요. 손을 너무 떠시네요. 저는 덜덜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앤티크 시계의 작은 태엽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좁았고 온갖 종류의 시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똑딱, 똑딱. 소리가 제각기 울렸지만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들로 가득 찬 그 공간에서 저는 오랫동안 녹슬어 있던 제 심장이라는 시계가 갑자기 설렘의 첫 박동을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옥에서 걸어 나올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화분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남편 박 교수가 국제음악 세미나 참석차 3일 동안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고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명령만 내뱉었습니다. 나 3일 동안 없을 거야. 집에 있는 동안 사람 불러서 청음실 에어컨 점검해놔. 함부로 손대지 말고. 그리고 창고에 처박아둔 당신 아버지의 그 고물 덩어리 알아서 좀 치워. 우리 집이 고물상이 되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그가 말한 고물 덩어리는 친정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낡은 빅터 축음기였습니다. 회전 장치가 고장난 지 오래되어 창고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하이엔드 사운드를 내지 못하는 쓰레기였지만 저에게는 사랑받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고 넓은 집에는 무서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수도 본관 파열 사고. 24시간 동안 20층 이상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순하니 우스울 정도로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사고가 저를 24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물만 얻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묵직한 참나무 축음기를 가슴에 안고 이체사고 보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쪽 눈에 확대경을 끼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안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황급히 확대경을 벗고 제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정미 씨. 무겁게 이걸 왜 들고 오셨어요? 저를 부르시지. 이거 아버지 유품인 축음기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버리려고 해서 민준 씨가 시계를 고치시니까 혹시 이것도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회전 장치에 태엽이 있으니까 시계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준 씨는 작업대 위에 축음기를 올려놓고 겉에 묻은 먼지를 수건으로 대충 닦아냈습니다. 그는 남편의 경멸 어린 시선이 아니라 새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빅터 빈티지 모델이네요. 통참나무고요. 걸작이죠. 그가 토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계는 다 통하는 법이죠. 시계는 시간을 세고 이건 시간을 붙잡아 두는 거니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는 기계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작업실은 부품들이 널려 있어 비좁았지만 묘한 아늑함이 느껴졌습니다. 따스한 노란 조명이 작업대를 비추고 소나무 향과 기름 냄새가 섞여 소박하고 남성적인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제 남편의 피아니스트 손처럼 가늘고 하얗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손은 크고 투박했으며 짧게 깎은 손톱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드라이버에 찔린 자잘한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나사를 집어들고 말라붙은 관절마다 기름을 쳤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려는 듯 그 낡은 기계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정미 씨 그거 아세요? 민준 씨가 벽에 걸린 수백 개의 시계 소리에 섞여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건에도 영혼이 있어요. 사람들은 고치기 귀찮아서,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보기 귀찮아서 버리죠. 다들 새 것만 좋아해요. 하지만 새 물건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남편도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제가 어디가 아픈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낡고 귀찮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뚜껑 잡는 것을 도와주려고 손을 뻗었다가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굳은 살, 세제 때문에 튼 살. 저는 얼른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드라이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 좀 줘봐요. 아까 무거운 거 들다가 어디 긁힌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제 손이 흉해서요. 더럽기도 하고. 저는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 손목을 잡고 불빛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마늘 냄새 따위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살과 살이 닿는 감촉의 등골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숨기려고 했어요? 민준 씨가 진지하게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거든요. 제 손이 자기의 비싼 물건들을 망친다고요. 남자 손처럼 거칠다고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사람 눈이 멀었군요. 그는 연민과 존중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손인데 이 굳은 살들. 이거 훈장이에요, 정미 씨. 노동하고 가족을 돌보고 청춘을 다 바쳐 희생한 여자의 훈장이라고요. 그는 제 손바닥을 뒤집어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과 기름때 묻은 그의 듬직한 손이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진짜 남자라면 이 손을 숨기라고 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매일 이 손에 키스해줘야죠. 그러고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계로 가득 찬 방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손바닥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마치 보물에 입을 맞추듯 조심스럽고 소중한 키스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쌓인 서름과 자괴감이 그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 안에서 제 손가락들이 떨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키스에는 저속한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여자다. 그리고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고마워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기름 묻은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뺨에 기름 얼룩이 묻었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하얀 실크 손수건보다 수천 배는 더 깨끗하고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다 고쳤어요. LP판 가져오셨죠? 시험해 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베사메 무초판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었을 때 제 마음속의 폭풍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정성껏 간 턴테이블 바늘이 검고 윤기 나는 플라스틱 반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치직. 세월의 먼지가 타는 특유의 잡음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베사메무초의 애절한 선율이 비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의 5만 달러짜리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차가운 디지털 사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투박하고 따뜻하며 약간의 떨림과 왜곡이 있지만 가수의 숨소리까지 들릴 듯 생생한 소리였습니다. 민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손에 남은 기름기를 대충 닦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늑한 조명 아래 벽시계 위로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그동안의 제 외로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정미 씨. 색소폰의 울음소리에 섞여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추금기는 돌아가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악을 앉아서만 듣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저랑
춤 한 곡 추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옷자락을 구겼습니다. 춤이요? 아니요. 전 춤출 줄 몰라요. 남편이 저보고 오리처럼 뒤뚱거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민준 씨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는 귀족처럼 격식 차려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큰 손을 제 앞에 내밀며 확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듣지 마요. 당신 몸의 소리를 들어요. 이 음악 소리를 들으라고요. 저는 떨리는 작은 손을 그의 손에 얹었습니다. 그는 믿음직스럽게 제 손을 꽉 잡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시계와 부품들로 가득 찬 방이라 우리는 아주 가깝게 밀착해야 했습니다. 그의 냄새를 온전히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톡 쏘는 소나무 향, 매캐한 기름 냄새, 희미한 담배 냄새, 그리고 짭짤한 남자의 땀 냄새가 섞인 기묘하지만 중독적인 향기였습니다. 남편의 향수 냄새나 건조한 서류 냄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얇은 옷감 너머로 그의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노래의 느리고 나른한 리듬에 맞춰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통나무처럼 뻣뻣했습니다. 그의 발을 밟을까봐,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울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속삭이며 박자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힘을 빼요. 그렇죠. 점차 음악이 제 살과 피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니, 민준 씨의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저를 감싸고 있던 얼음 장벽을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몸을 맡겼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더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틈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그의 가슴에 밀착되어 그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에 수백 개 시계가 내는 똑딱, 똑딱. 소리와 어우러져 시간과 욕망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아까 그가 실수로 묻힌 제 뺨의 기름 얼룩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미야. 그가 C자를 빼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전 늙었어요. 그냥 지저분한 가정주부일 뿐이라고요. 아니. 민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입술 대신 제 뺨의 기름 얼룩에 키스했습니다. 마치 먼지 묻은 보석을 닦아내듯 정성스럽고 소중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정주부가 아니야. 당신은 여자야. 그리고 여자는 사랑받아야 해. 그러고는 그가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첫 키스는 머뭇거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닿고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만난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정을 굶주려온 저는 순식간에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억센 머리카락 사이로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을 밀어 넣으며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민준 씨는 더 깊고 격렬하게 키스했습니다. 그에게선 쓴 커피와 연륜의 맛이 났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허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손은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와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이 제 살결을 스칠 때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남편의 부드러운 손은 결코 주지 못했던 굳은 살이 예민한 피부를 긁는 그 짜릿한 자극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려 나사들이 널려 있는 작업대 위에 앉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옆으로 쓸어버려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헐떡이며 희미한 이성으로 말했습니다. 문 안 잠갔는데? 상관없어.
민준 씨가 목을 그르렁거리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늙은 시계 수리공하고 낡은 축음기 따위에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우리만 서로 관심 있으면 돼. 그는 가죽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제 옷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시계 태엽을 분해하듯 느리고 꼼꼼했습니다. 젊은 놈들처럼 급하게 찢어발기지 않고 제 몸의 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탐색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그와 마주하고 벌거벗었을 때 저는 출산 후 생긴 튼 살이나 굵어진 허리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서 타오르는 갈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마치 평생 고치고 지켜주고 싶은 유일한 걸작품인 양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야, 넌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그가 저를 채웠습니다. 비좁은 방, 애절한 배사매무초 선율. 그리고 시간의 똑딱임 속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진짜 남자의 무게와 열기,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융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제 영혼의 부서진 조각들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 키스 하나가 모두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자라고. 당신은 살아있다고. 당신은 갈망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 바깥 세상은 여전히 허울 좋은 가치들로 돌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구석에서 저는 제 삶의 진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25층의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4층 시계 수리공의 품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바늘이 마지막 홈으로 들어가며 치직, 치직 하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장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찾아낸 두 심장의 박동소리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기계처럼 메마르고 삐걱거리던 제 몸은 갑자기 윤활유를 친 듯 매끄럽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여전히 요리하고 청소했지만 머릿속에는 전기세 고지서나 남편의 태도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배삼의 무초의 선율과 민준 씨의 거친 손이 제 살결을 훑던 감각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잔인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짧은 행복은 을의 비웃음이 나올 만큼 얄궂은 비극의 서막일 뿐이니까요. 3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남편 박 교수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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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오후 4시 전자도어록 소리가 제 평화를 깼습니다. 저는 황급히 머리 모양을 다듬고 현관으로 달려나가 비행기 기내식이 형편없었다거나 호텔이 5성급답지 않았다는 불평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고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젊은 청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와. 어려워 말고.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기껏해야 20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격의 하얀 얼굴, 샌님 같은 인상이었지만 눈매에는 어딘가 낯설지 않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배낭을 메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이분은 제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아보자마자 미소를 싹 거두고 평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은 김선우 군이야. 음대 2학년인데 내가 최근에 발굴한 수제지.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데 지금 국제 콩쿠르를 준비해야 하거든. 기숙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을 못하길래 내가 직접 지도도 할 겸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어. 여기서요?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낯선 사람이 들어와 산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부인의 침입을 극도로 싫어해서 시어머니가 오셔도 이틀만 지나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곤 했으니까요. 왜? 불만 있어? 그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적선 좀 하고 살아. 아, 당신 지금 당장 가서 내 서재 좀 치워. 거기다 선우군 침대 하나 놔줘야겠어.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서재요? 하지만 당신은 거긴 발도 못 들이게 했잖아요. 먼지 난다고. 그건 당신이 청소한답시고 어설프게 건드릴 때 얘기고. 선우군은 연습할 조용하고 방음 잘 되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잔말 말고 당장 해. 제 자존심이 또 한 번 뺨을 맞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세균 취급을 받던 그 성격이 웬 낯선 애송이에게는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는 화를 사기며 묵묵히 방을 치우러 갔습니다. 이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선우라는 학생이 남편의 5만 달러짜리 스피커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가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교수님이 사모님 요리 솜씨가 좋다고 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당분간 신세 좀 지겠습니다. 말투는 예의 발랐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집주인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거만하고 동정 어린 눈빛. 그날 저녁 식사는 구역질이 날 만큼 우스꽝스러운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있을 때 무척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딸이 두 번째 조각을 집으려 하면 남편은 젓가락으로 탁 치며 그만 먹어. 계집애가 돼지같이 살찌면 누가 데려간대? 하고 야단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 교수는 자기 손으로 가장 살코기가 많고 맛있는 갈비를 집어 선우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힘이 있어야 화를 켜지. 필요한 거 있으면 정미 씨한테 다 말하고. 그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 세상에. 그 눈에는 애정과 기대. 그리고 무조건적인 편애가 가득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우는 맛있다고 감탄하며 먹었고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느라 정작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밥을 씹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아니 두 사제지간을 위해 고용된 밥 짓는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정점은 디저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선우가 자신의 낡은 셔츠 깃을 내려다보며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심사위원분들 뵙는데 이런 차림으로 가면 결례가 아닐까요?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 마. 실력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잔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저에게는 장 볼 때 쓰라고 한도 낮은 가족 카드만 주면서 자신은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 내일 백화점 가서 괜찮은 양복 몇 벌 사 입어. 싸구려 사지 말고 내 체면도 있으니까. 아르마니나 휴고보스 같은 걸로 사.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밥 먹는데 교양 없이. 저는 식탁 위에 검은색 카드와 남편, 그리고 선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섭고 미친 생각이 머릿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과도한 관심이 단순한 사제지간의 정일까? 아니면 남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아까 낮에 민준 씨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
하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추측이 맞는다면 이 집에서 바람을 피우는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부부 둘 다 한 지붕 아래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얄궂게도 저의 상대는 늙은 시계 수리공이고 남편의 상대는 제 아들뻘 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선우는 거절하는 척했습니다. 그냥 사. 미래의 재능을 위한 투자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사과 조각을 떨어뜨렸습니다. 재능을 위한 투자라고? 전기세 몇 분 아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아내가 로션 하나 새로 사는 꼴도 못 봐서 툴툴거리는 구두쇠가 낯선 대학생에게 명품 옷 사 입으라고 블랙카드를 쥐어준다고 여자의 육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발동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단순한 사제지간일 리가 없습니다. 이 과도한 관심과 편애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옆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선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똑한 코, 넓은 이마, 웃을 때 찡그리는 미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가족 앨범 속 옛날 사진. 선우는 그와 붕어빵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설마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방금병 넘어 서재의 비밀을 밝혀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계 수리공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아끼는 제자 김선우가 명품 쇼핑을 하러 나가자마자 저는 24층으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민준 씨는 커다란 괴종시계를 닫고 있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온 저를 보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의심을 쏟아냈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 블랙카드, 낯선 청년을 향한 남편의 아버지 같은 눈빛에 대해서 말입니다. 민준 씨, 저 너무 무서워요. 만약 걔가 정말 남편의 혼외자라면 지난 20년 동안 저는 뭐였던 거죠? 그냥 집 지키는 허수아비였던 건가요? 저는 덜덜 떨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는 빈말뿐인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일어나 방구석으로 가서 벨벳 천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호두나무 탁상시계였습니다. 섬세한 나뭇결이 살아있는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민준 씨가 제 손에 시계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시계예요. 무브먼트가 아주 조용해서 초침 소리가 안 나요. 하지만 특별한 건 그 안에 있어요. 그는 시계 뒷면을 뒤집어 바닥 쪽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음성 감지 녹음기를 달아놨어요. 48시간 연속 녹음이 되고 잡음 제거 기능이 아주 좋아요. 이걸 가져가서 남편이랑 그 학생이 자주 속닥거리는 서재에 두세요. 학생 공부하는데 시간 보라고 주는 선물이라고 둘러대고요. 저는 시계를 품에 안고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계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남편 돈으로 샀을 게 분명한 새 바이올린을 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가 고개를 들며 예의상 미소 지었습니다. 방이 좀 허전해 보여서 시계 하나 가져왔어. 나무가 좋아서 책상 위에 두면 고급스럽고 시간 보기도 편할 거야.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녹음 마이크가 찻상 쪽을 향하도록 책장 위에 시계를 올려놓았습니다. 막 씻고 들어온 남편이 시계를 힐끔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두나무네. 제법인데. 당신도 물건 보는 눈이 좀 늘었어. 그래, 이제 나가봐. 우리 공부 얘기 좀 하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도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떠들어봐. 크게 떠들어보라고. 이틀 후 남편이 선우를 데리고 다른 교수를 만나러 간 사이 저는 서재에 잠입해 시계를 가지고 민준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 씨가 시계를 스피커에 연결하는 동안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척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계산적이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선우야, 이 아파트 어떠냐? 마음에 드니? 정말 멋져요, 아버지. 한강도 보이고 인테리어도 최고예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이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내 엄마가 일찍 가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 다 보상해 주마. 어젯밤에 강 변호사하고 얘기 끝냈어. 이 펜트하우스를 증여 형식으로 4명의로 돌리는 절차 밟고 있다. 네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사모님은요? 그분도 아세요? 선우가 가식적인 걱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민호의 대답은 제 아내 헌신적인 아내 이정미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 여자? 그가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멍청한 여자야. 하루 종일 부엌에 처박혀서 쓸고 닦을 줄만 알지 머리는 텅 비었어. 재테크니 뭐니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그 여자는 그냥 고급 파출부일 뿐이야. 밥 잘하고 집 깨끗하게 해놓는 건 쓸만하니까. 너 대학 붙고 국제 콩쿠르 상 타고 나면 핑계대서 이혼할 거다. 푼돈 좀 쥐어줘서 시골로 쫓아버리면 돼. 그럼 이 집이랑 재산은 다 우리 부자 거야. 아버지, 최고예요. 녹음은 두 부자가 만족스럽게 잔을 부딪히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민준 씨의 방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자괴감, 그리고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부부의 정이 담겨있던 제 심장은 이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고급 파출부, 멍청한 여자, 쫓아버린다는 그의 말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평정심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 복수의 영역으로 들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정심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기계를 끄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위로의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알아요? 재산분할 이혼 소송 전문으로요. 민준 씨는 제 눈 속에서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 탑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당신 거 다 되찾아옵시다. 저는 일어나 옷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낡은 LP판은 깨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판이 될 것이고 제가 연주할 곡은 박 교수의 명예와 경력을 지옥으로 보내버릴 장송곡이 될 것입니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5층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가면을 썼습니다. 남편이 비웃던 비싼 마스크팩이 아니라 그가 20년 동안 저에게 씌웠던
멍청한 파출부의 가면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갈비탕은 더 푹 끓여서 간을 좀 심심하게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을 박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뭘 엿들었나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서는 파 냄새가 나며 주눅든 눈빛을 하고 있는 저를 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선우가 한창 클 때니까 고기 많이 줘. 네, 알겠어요. 저는 두 부자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남편 돈으로 산 재료로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는 저 사생아를 보았습니다. 질투나 서러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둬라. 이게 너희들의 최후의 만찬이 될 테니까. 1단계 생물학적 증거 수집.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이 음대에 가자마자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쓰는 공용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빗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작은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침실. 베개와 전기면도기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채취했습니다. 2개의 증거물 봉투에 샘플 A, 샘플 B라고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은탄환 2개를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믿을 수 있는 사설 유전자 검사 센터를 섭외해 두었고 99% 정확도의 결과가 24시간 안에 나올 것입니다. 2단계 디지털 스파이. 남편은 항상 제 지능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전기밥솥이나 세탁기밖에 모르는 기계치인 구닥다리 아줌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은 책상 위에 전원도 끄지 않은 채 덮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요? 복잡한 건 귀찮아 해서 자기 생년월일인 너하루법 익체오 건배우기용으로 해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준 대용량 USB를 꽂고 그에게 배운 대로 데이터를 빠르게 복사했습니다. 숨겨진 폴더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가 발견한 것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증여 서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선우의 친모 명의의 계좌로 야금야금 돈을 빼돌린 은행 명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가족의 비상금 펀드를 횡령하고 저 몰래 공동 명의의 땅을 팔아치웠으며 선우의 캐나다 이민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이혼 소장 초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경제적 기여도가 전무하고 무의도식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재산의 단 5%만 분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적 차원? 저는 쓴웃음을 지었고 눈물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USB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은행 명세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부동산 양도 서류, 그리고 그 더러운 이혼 소장 초안까지. 3단계 정의의 원탁. 3일 후 민준 씨의 시계 수리방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초의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정미 씨, 이 정도 증거면 녹음 파일,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혼인 기간 중 재산 은닉 정황까지. 이기는 건 당연하고 아주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초의 변호사가 책상을 톡톡 쳤습니다. 가정법상 20년 동안 가사노동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50%는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 외도, 혼외자, 재산 은닉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더해서 우린 70%를 요구할 겁니다. 그 사람은 집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 잘난 교수 자리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어요.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멸시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있어요. 제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세상에서 체면을 제일 중시하는 분이죠. 항상 제 집안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분이에요. 그날 하객들은 전부 교수, 박사, 음악계 거물들일 거고요. 최 변호사가 사냥꾼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무대군요. 그 팔순 잔치를 공개 인민재판장으로 만들어드리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숨막히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맛있는 밥을 차리고 남편과 그의 아들을 위해 옷을 다렸습니다. 심지어 잔치에 메고 갈 넥타이까지 골라주었습니다. 이 빨간색 어때요? 남편이 넥타이를 목에 대보았습니다. 아주 멋져요. 제가 옷깃을 만져주며 칭찬했습니다. 빨간색은 피의 색, 폭발의 색이잖아요. 중요한 행사에 딱이죠. 그래, 폭발하게 될 거야. 당신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날려버릴 폭발이. 잔치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민준 씨에게 갔습니다. 민준 씨는 보석처럼 보이는 작은 금도금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한 영상으로 편집해서 담았어요. 내일 초대장이 없어서 같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기억해요. 내가 여기 바로 아래층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전사처럼 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당신은 더 이상 흠집난 LP판이 아니에요. 그가 제 머리카락에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남편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시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지휘자가 될 거예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밤은 크리스털 조명으로 빛났지만 연회장의 공기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학계와 예술계의 저명 인사들, 총장, 평론가들로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주인공인 시어머니 박 여사는 무대 중앙에 앉아 짙은 보라색 비단 한복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아들, 모범적인 교수 박민호를 키워낸 어머니라는 칭송을 즐기면서 말입니다. 저는 출입구 쪽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지난 유행이 진한 낡은 짙은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메인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 거기 앉아봤자 물만 흐려. 밑에서 손님들 식사나 챙겨. 무대 위에서 박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옆에는 제가 사준 아르마니 슈트를 입은 김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남편이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제 새로운 자부심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운 좋게 발굴한 천재 제자, 김선우 군입니다. 이 아이는 제 인생의 황홍이에 신께서 주신 영적인 아들과도 같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해했고 선우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며 착한 제자 연기를 했습니다. 선우의 바이올린 연주에는 타고난 감수성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음악계를 빛낼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디저트를 확인하라는 남편의 명령을 무시하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박수 소리에 묻혔지만 제가 계단을 올라 무대에 서자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었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이 멈칫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억지 미소를 유지한 채 이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장 내려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두가 놀란 가운데 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뺏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귀빈 여러분. 평소에 고장난 LP판 같지 않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께 아름다운 말을 바쳤습니다. 저, 쓸모없는 며느리도 이 기쁜 날을 맞아 우리 대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미쳤니? 선물이 다 뭐야? 내려가. 시어머니가 가족 망신을 시킬까봐 소리쳤습니다. 이 선물은 방금 남편이 소개한 저 자부심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클러치에서 금도금 USB를 꺼내 뒤편 대형 LED 스크린에 연결된 포트에 꽂았습니다. 가짜 행복이 담긴 가족 사진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팟. 화면이 1초간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하객 눈앞에 거대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두 이름. 박민호, 김선우. 그리고 가장 크게 확대된 결론. 친자 관계 성립 99.999999%. 벌집을 쑤신 듯 장내가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와인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선우는 비틀거리가 무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까뒤집고 가슴을 움켜쥐며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선물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덕적인 교수님. 박민호의 익숙한 목소리가 5성급 호텔의 고출력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멍청한 여자야. 하루 종일 부엌에 처박혀서 재테크니 뭐니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그 여자는 그냥 고급 파출부일 뿐이야. 너 대학 붙으면 핑계대서 이혼할 거다. 푼돈 좀 쥐어줘서 시골로 쫓아버리면 돼. 한마디 한마디가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잖은 교수들, 평론가들이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까지 찬양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한 것입니다. 녹음을 껐습니다. 소음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충혈된 눈으로 저를 죽일 듯 노려봤지만 꼼짝도 못했습니다. 박민호 씨, 제가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했기에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말이 딱 하나 맞았어. 난 파출부였어. 하지만 멍청하진 않아. 저는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소장과 재산 은닉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의 가슴팍에 힘껏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무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명해. 내일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외도, 혼외자, 재산 은닉 증거까지 다 있으니. 펜트하우스랑 당신 저작권료 절반 포함해서 재산의 70%를 가져갈 거야. 저는 의자에서 기절해가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항상 집안의 고귀한 혈통 자랑하셨죠? 소원 푸셨네요. 저기 어머니의 장손, 첫사랑과 낳은 사생아예요. 잘 모시고 사세요. 그리고 고개 숙인 채 떨고 있는 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꼬마야, 재능은 있는데 스승을 잘못 골랐구나.
그 바이올린이랑 양복, 내가 마지막 적선으로 줄게. 저는 20년 동안 끼고 있어 자국이 남은 민문의 결혼 반지를 빼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교수 사모님 타이틀 돌려줄게. 이제부턴 너덜너덜해진 명예랑 내 사생아랑 잘 살아봐. 저는 뒤돌아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졸도해서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 무너진 우상 박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는 모습.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촬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1000톤의 바위가 사라진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서울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과 기름 냄새,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시계 소리가 있는 그곳으로요. 1년 후, 민준 씨의 작은 시계방은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조용한 거리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소박하게 시간과 기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꿀같은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황동시계 부품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앉아 확대경을 끼고 핀셋으로 앤티크 회중시계의 태엽을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늘 냄새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펜트하우스에서 주눅 들어 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단발머리에 밤색 염색을 했습니다. 시원한 리넨 원피스를 입었고 여전히 굳은 살이 박인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지만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 영양제를 발랐습니다. 똑딱, 똑딱. 수백 개의 시계가 조화로운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전 남편 박민호는 그 스캔들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음악계에서 매장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위해 빚을 내고 장비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좁은 원룸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귀한 아들 선우는 아비가 망하자 남은 돈을 챙겨 캐나다로 도망가 다른 양부모를 찾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련 없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털어낸 먼지 쌓인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치직, 바늘이 판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석에 놓인 민준 씨가 완벽하게 복원한 아버지의 빅터 축음기에서 배사 메모초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슬리는 잡음도, 튀는 소리도, 끊김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따뜻하고 듬직한 팔이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익숙한 소나무와 커피 향기. 민준 씨가 제 어깨에 턱을 괴고 제가 방금 수리한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미야, 솜씨 정말 좋은데. 그가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은 포기한 건데 내 손에 들어가니까 멀쩡하게 가네. 저는 확대경을 벗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제 배 앞에 모아진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스승님 덕분이죠.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보게 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관자놀이에 난 흰 머리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는 내 손에 처음 키스했던 그날처럼 소중함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퇴근할까요, 사장님? 집에 가자. 오늘 시장에서 좋은 갈비를 샀는데 요리할 줄을 몰라서. 가서 좀 구해줄래? 알았어요. 대신 이번엔 마늘이랑 파 듬뿍 넣을 건데 냄새 배어도 괜찮아요? 민준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냄새 배면 더 좋지. 그게 사람 사는 냄새, 가족 냄새잖아. 난 그 냄새에 중독됐어.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노란 은행잎이 물든 거리를 손잡고 걸었습니다.
시계 수리공과 폐기물 취급받던 여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섞여 길게 늘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흠집난 LP판, 불쾌한 소음만 내는 불량품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나를 장식품 취급하는 사람과 비단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 영혼의 흠집이 결함이 아니라 삶과 사랑의 흔적임을 알아주는 노련한 수리공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바늘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